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물론 뭐 약간의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 오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 마음을 좀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뭐 어째 나눌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따뜻해진 마음도 전하고 내 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헌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같이 사랑의 헌혈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예. 날씨 좀 따뜻해지면 밖에 나가서 걷고 싶죠. 물론 뭐 어제는 좀 힘들었고 오늘도 좀 힘들 것 네네. 같은데 부산에 언제든 걸어도 좋은 예쁜 걷기 여행길이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실 겁니다. 부산의 대표하는 길 갈매길 아닙니까? 갈매길이 올레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사랑받는 길이 됐다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의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말고 예,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했던 옛날 사회 분위기가 최 씨를 더 힘들게 했는데 예, 이번에 최 씨가 용기를 내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기각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의 뉴스점 오늘은 오문범 부산 YMC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어제 열린 반부패 정책 협의회 관련 소식이네요. 전 공직자 대상 재산 등록을 포함해서 고강도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정부의 고심이 상당히 보인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일단 대책의 핵심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예방, 적발, 처벌, 토지 규제 강화, 토지 보상 제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든지 또 이해 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적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검찰을 비롯한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인력을 한 2,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예. 또 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 비리 협의를 받게 되는 공직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 또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또 토지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이제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가 현행은 한 50% 정도 되는데 이걸 20%로 올려서 70%로 중과세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또 자금 조달 계획 제출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서 이제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토지 보상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비를 노린 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부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1년 이내 거주자 택지 자격 미부여에 대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제 관심 갖는 분야가 이제 차명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신고 보상액은 현재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최대 10억 원까지 늘려서 차명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워낙 많은 대책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투명성 있게 진행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방금 말씀하셨던 차명 거래 같은 게 이게 뭐 이렇게 신고제만으로 이게 원천 봉쇄까지도 안 될 것 같고 가능하겠나 하는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좀 그럴 수 있겠죠. 내용이 워낙 많고 또 동시다발로 이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이 있는데 좀 예, 부정도 예.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자가 뭐 부당한 방식으로 투기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과 제재를 통해서 환수하고 하는 또 징벌을 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심지어 말단 구급 공무원까지를 전부 재산 등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LH처럼 이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과연 모든 대상으로 하는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좀 술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까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권력을 가지고 정보를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센 데가 사실 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회라든지 또 뭐 시의회라든지 심지어는 최근에 뭐 구의회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대상에서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일반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되는 약간의 의문 같은 것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예, 예. 됩니다. 또 당정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도 단시간 내에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앞서도 얘기했던 차명거래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명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니면 이거 국면을 좀 전환시키는 용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물론 뭐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이죠. 예. 사실 지금은 모든 국민의 시선이 그 부당 이득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환수가 가능하냐 여긴데 사실 이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대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신고 포상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10억까지 하면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철한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네. 차명 거래한 게 밝혀지면은 진짜 엄벌에 처하면은 조금 더 겁을 먹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사실 정책 포인트는 거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 주택 공급부터 소유 방식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뭐 늘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의 소위 HDB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우징 디벨롭먼트 보드라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시세보다 한 20-30%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또 생애 최초 구입자나 또 부모님 집과 동일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한다든지 집값의 75%까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HDB 매입은 생애 2번까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싱가포르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1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104% 정도 되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자가 점유율은 우리가 56.8%인데 반해서 싱가포르는 92.3%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는 국가가 가지는 거고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임대 방식을 취하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에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매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서 그걸 전부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립 시도를 했던 거고 또 토지취득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사유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이 토지취득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비슷한 형식의
정책들을 검토해 왔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사용해오는 이런 방식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싱가포르라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어쨌든 간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주는 메시지가 국민들이 다한테 각인이 되게 하는 게 진짜 이 정책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게 거의 40년 동안 이 정책이 유지돼 왔거든요. 네. 근데 예, 계속 예. 이렇게 바꿔오는 방법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는 그 이 매립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민간 개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예. 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매립은 공공개발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가 정한 시세에 준해서 땅 주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신도시로 지정되는 게 땅 주인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형태로 나타났던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토지취득법이 가지는 확실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직자들의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재산 등록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은 실거주 아니면 이제 건강한 자기재산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심는 작업들을 정부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안이 터진 것에 대한 일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싱가포르의 좋은 예는 좀 진짜 좀 배워서 예.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공 임대주택 만드는 데가 LH인데 그러니까요. LH가 저러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허탈합니다 정말. 네. 두 번째 소식, 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교육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식인데 최근 뭐 지방대학 미달 문제도 그렇고 인재 유출 문제 때문에 뭐 지방교육 위기 맞고 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교육 문제는 사실 단순히 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보육, 출산, 인재, 대학과 같은 다양한 요소의 지역사회 문제하고 이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공약을 낼 때 이 교육 문제를 단순히 뭐 어떻게 초등학교에 그 공간을 혁신하겠다 이런 내용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캠프에는 정책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춘 캠프는 향후 5년간 매년 2천억 원씩 해서 1조 원의 기금 마련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시설을 보강하고 어린이집 확충하겠다, 또 급식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일상화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지금의 어떤 현안들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형준 캠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학협력 활성화라고 하는 조금 막연한 공약 외에는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다른 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들 치고는 현재 대학의 어떤 지역 대학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교육은 교육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문제의 근간을 디자인하는 게 교육 문제라고 본다면 저는 이거는 단순히 교육청의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하고 긴급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대학 위기 탈출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준비하겠다 하는 소식이 있네요. 예, 이제 4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안건이 지역 인재 역외 유출 방지라든지 지역 인재 육성, 또 교육청과 지역대학 협력사업 확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청의 역할은 초중고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렇죠. 사실 아닌데 근데 대학의 위기를 지역 인재 위기로 인식을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놀이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시의 대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되겠다는 유력 후보들도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은 워낙 많은 또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특정 분야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조금 아쉽다 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장선언 끝나고 나면요 이 문제는 교육청 또 지자체 그리고 각 대학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 대학의 어떤 경쟁력이라든 지역 인재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하고 총장들이 만난단 말이죠. 지역 대학 총장들이. 그러면 결과는 하나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교육 관련 예산을 지역에 많이 내려주고 자치권을 더 달라라는 게 아마
아마 성터 대회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것 말고도 또 디테일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소식이 부산시와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공앱 이게 절반 가량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권고를 받았다. 이러면 뭐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안부에서는 이제 매년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일명 공공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부산시와 이선 지자체의 공공앱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인 46%가 폐기 공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3년 이상 폐기 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냥 예산을 지금도 투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폐기 공고를 받았다고 하는 건 활용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자체들이 안일하게 좀 대응하는 것 같고 일본은 애초에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폐기 공고를 받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된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뭐 이런 거 할 때 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안 가고 근데 컴퓨터나 뭐 모바일로 다 하게 되는데 활용도 높은 앱은요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맞춤형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에 비해서 이제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앱보다는 정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외면을 받는 건데 사실 이 앱을 개발할 때는 수요자가 이걸 만약에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주고 어떤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이것들을 사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공공앱들이 예.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시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또 아니면 구청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자기들을 소식 홍보하는 게 전부 다지 이게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혹은 이 앱을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예, 것들이 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수요자 만족도를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제발 세금이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더라도 다 세금 아닙니까? 이 그렇죠.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제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정말 좀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따뜻한 봄바람이 휘날리고 여기저기 예쁜 봄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이래 날이 좋을 때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요 꽃 보러 잠시 외출하시는 분들 계신데 돌아오시는 길에 꽃을 보고 따뜻해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헌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마음이 모인 혈액으로 한 명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헌혈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산 혈액원의 조민지 제조관리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팬데믹보다는 좀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헌혈을 좀 더 오십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예. 올해는 부산시와 각급 학교에서도 도와주셔서 작년보다는 헌혈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혈액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번에 연결했을 때는 지금 혈액이 한 2, 3일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까?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희가 5일분 정도 혈액 보유하고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이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지금 3.81분이고요. 예. 네, 이 중에 검사 결과 확인이 끝나서 의료기관에 바로 드릴 수 있는 혈액이 2.81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뭐 A형이나 O형 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나아진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많이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뉘앙스를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시작된 후에 뭐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이제 헌혈을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헌혈할 때 감염 위험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좀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헌혈의 집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고요. 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는 전혀 없기 때문에 헌혈이나 수혈 통해서 직접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혈의 집 내에서 사람들 간 접촉 통한 감염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출입 시에 방역 조치 당연히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환경 소독 역시 2차례 이상 실시하고 기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헌혈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하고 헌혈을 하러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헌혈이 부적합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뭐 건강이 나쁜 건 아닌데 그 헌혈하러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신 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하기 때문에 가끔 헌혈 못 하시는 경우 있으신데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참여하셔야 즐겁게 헌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헌혈 전 하루 이틀 정도 과로나 과음 피해 주시고 또 헌혈 전날 푹 주무시고 당일에 식사 잘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일단은 좋으시고요. 예. 또 간혹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하는 경우에 헌혈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특이사항 있으시면 잘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부장님 약물이라 하셨는데 그게 치료약 말고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대개는 일반적으로 복용하시는 건강식품이라든지 비타민 종류는 복용 중에도 헌혈 가능하시고요. 네. 또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들 중에도 또 가능한 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약을 드시는 질병이랑 약명을 확인해 주시면 네, 가능하신지 또 언제부터 가능하신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네. 그때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로였던 것 같습니다. 과음 아니죠? 예. 예, 뭐 하여튼 요즘 이제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기 시작해가지고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헌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맞으실 경우에는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주사 맞고 일단 일주일 지난 후부터 헌혈 가능하시고요. 예. 혹시나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나 이런 이상 증상 있으신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시고 일주일 지난 뒤부터 헌혈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일주일.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백신을 맞고 제가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항체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 혈액을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그 백신 효과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 네. 일단 백신 맞고 항체라는 게 혈액에 생기기 때문에 헌혈하시게 되면 혈액과 함께 항체가 체혈이 될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헌혈하시는 혈액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이 작은 데다가 이 혈액을 또 바로 수혈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나눠서 환자분한테 수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분에게 항체가 전달돼서 예방 효과가 생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소량이기도 하고 이게 다 분리가 네.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뭐 백신 안 맞고 헌혈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 헌혈하고 나서 좀 어지럽거나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건강하신 분들도 헌혈하신 직후에는 저희 미주신경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피곤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휴식 취하면 금방 회복하실 거고요. 혹시나 소소하게라도 헌혈 후에 컨디션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헌혈과 관계 없더라도 헌혈 직후에 이제 감염병 같은 걸 새로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혈액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헌혈하는 장소에 가면 보통 예전에는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갖고 헌혈을 좀 이렇게 홍보하시거나 이런 걸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일단 그 캠페인이 많이 중단이 되었었고요. 예. 이제
이제 최근에는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이제 소규모로 거리 캠페인이나 단체 헌혈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국적으로 혈액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나 재난 문자 발송하는 쪽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론에서 도와주시면 또 헌혈에 대한 홍보하면서 저희 계속 알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나 주변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혈액은 아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혈액이 부족한 환자분들 생기면 헌혈밖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또 혈액이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헌혈을 해주셔야만이 또 환자분들에게 수혈이 가능해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원활하게 치료받으시려면 매일 700명 정도는 헌혈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신과 또 저희 가족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헌혈에 많이 참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혈액원의 조민지 제조관리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 번째 뉴스. 부산, 울산, 경남에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아우 답답해. 어제 보니까 뭐가 뿌옇더라고요, 밖이. 네. 와,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11년 만에 경보가 내려졌다는데 내일까지도 이제 이어진다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와중에 슬픈 소식입니다. 황사 있으니까 더더욱 외출 자제하셔야 되고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 자제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꽃 보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더 철저하게 쓰시고 지금 황사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또 평소에 또 네. 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안 됩니까?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더 손 매매 씻고 우리 좀 건강에 유의합시다. 황사 때문인지 벚꽃도 안 예뻐요. 참 신기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역사당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뭐 이런 거는 어찌나 꼴찌를 잘하는지. 이게 이제 1985년 1호선 건설될 당시에는 사실은 뭐 노약자나 교통약자에 대한 뭐 정책적 배려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게 어디고 하는데 의의를 뒀을 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06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필요성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부산은 특히 고령도시 아닙니까? 또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분 힘드신데 말라 그래 나오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왜 못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또 돈이 때문에. 문제지. 예. 과거에는 이제 국비가 지원됐는데 지금은 시가 자체 부담을 해야 돼가지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하네. 뭐 또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지혜를 짜내 보입시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부산에서는 관련 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그게 시행되기 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33건이었는데 시행되고 나서 44건이다. 이게 그럼 우주된 거고 사람들이 더 안 지키나 이게 아니고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CCTV도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이런 법 만들 때도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다 떠나가지고요. 뭐 시설물 보강하고 CCTV 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운전자들이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달릴 때 뒤에서 좀 빵빵거리지 좀 마이소.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타박타박 예쁜 길을 걷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기분 전환도 되는데 게. 부산의 자랑 갈매길이 전국 걷기 여행길 555곳 중에서 제주 올레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랑받는 길이 됐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걷기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부산 시민들한테는 휴식이 되고 관광객들한테는 색다른 체험으로 남을 갈매길 걷기. 날씨도 따뜻한데 집 주변 갈매길을 찾아서 걸어보시면서 봄 기운 느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갈매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시 추창시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갈매길의 인기가 전국 예. 2위예요. 예?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높아진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모두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걷기가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네.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시대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공원, 산, 바다, 캠핑장 등을 제치고 걷기 여행길이 50.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부산의 자랑 갈매길이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전체 코스는 다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아마 많이들 다녀보셨을 텐데 갈매길 지금 현재 총 몇 개 코스입니까? 예, 21개 코스입니다. 코스는. 예. 예. 네. 21개나 되는군요. 그러면 코스에 대해서 9개 코스에 2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 아홉 개 아홉 개 코스에 코스에. 네, 21. 21개. 예. 예, 예. 그러면 코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예. 갈매길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갈매길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스 이게 뭐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먼저 갈매길 코스 시작인 1코스는 기장 임량 해수욕장에 시작해서 해운대 문텐 로드에서 끝나는 구간입니다. 아. 길이가 총 33km 정도 되겠습니다. 33km요. 예, 예. 요거 예. 하루 더 걸리겠네요. 하기에는, 아니 뭐 하루에 걸으려면 아침부터 저 밤까지 걸으면 되긴 되는데 약간 힘들긴 하겠네. 무릎이 좀 아찔하네요. 예. 이 코스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코스는 문텐 로드에서 해운대, 그다음에 시작해서 562도 스카이워크가 있는 562도 유람선 선착장으로 끝나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18km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좀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해운대가 주요 관광지로 되겠고, 그다음에 광안대교, 이기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 구간은. 예, 예. 그렇죠. 네. 문텐로드에서부터 그렇지. 진짜 길이 좋아요. 예. 예, 이거 뭐 쭉 한꺼번에 다 걷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씩 아마 많이들 걸으실 것 같네요. 자, 1코스, 2코스는 그렇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코스는 어떻습니까? 예, 세 번째 코스는 562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시작해서 예. 남구의 유연공원, 부산진시장, 국제시장, 남항대교를 지나 태종대를 거쳐서 영도 동삼혁신지구에서 끝나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41km로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예. 차로도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여기가 3코스예요. 여기가 세 번째 코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야. 야, 이거 걷는 분 계십니까? 하루 만에? 걸어 보셨어요, 단장님? 혹시? 저는 뭐 다는 안 걸어보고요. 예. 예. 와, 근데 41km면 좀 길긴 기네요. 14시간 동안 줄곧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코스 알려주시죠. 네 번째 코스. 네 번째 코스는 남항대교를 시작해서 송도 해수욕장, 송도 해안 볼래길, 감천항, 모른대, 다대포 해수욕장을 지나서 낙동강 하구뚝으로 끝나는 구간으로 36km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주요 관광지로는 암남공원하고 모른대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좋은 곳들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1코스부터 4코스까지 바다를 이렇게 샥 돌으면서 예. 강까지 이렇게 가는 거네. 원래 제주 그렇습니다. 올레길 예, 걸을 예. 때 예. 그 중간중간에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자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은데 진짜 부산도 보니까 뭐 1코스 하루에 걷고 그렇죠? 하루 자고 예, 예. 2코스 또 하루 걷고 하루 자고 3코스 하루 걷고 하루 자고 그럼 하루 쉬고 그다음에 하루 걷고 그러면 한 일주일 그냥 가겠네요. 그죠? 아마 4코스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계획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1코스부터 4코스까지만 봐도 이렇게 무슨 풍광도 좋지만 방금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숙박을 하려고 딱 하면은 제주 같은 경우에 자차가 없으면 약간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버스 탈수 대중교통이 금방금방 있어가지고 굉장히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드네. 예, 맞습니다. 예, 예. 힘들면 버스 타면 돼요. 그러니까. 그죠? 지하철 타면 되고. 그죠? 그 5번째, 6번째 코스는 어디입니까? 5번째 코스는 낙동강 하구뚝에서 시작해서 예. 그 강서 명지 오션시티, 신호대교, 그다음에 연대봉을 지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42km로 13시간 걸리는데 저희들이 그 낙동강 에코센터라든지 예, 현대미술관, 부산 신항 이 주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명지 신도시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코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42km면 여기가 제일 기네요. 여기가 제일 긴 겁니까? 맞습니까? 5번째 코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6번째 코스는 6번째 코스는 낙동강 하구뚝에서 삼락 생태공원, 운수사와 서남사를 지나서 저희들이 아마 그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성지곡 수원지가 끝나는 구간입니다. 총 47km가 되겠는데 예.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15시간이요? 예. 야, 근데 진짜 5번째, 6번째 코스는 제가 지금 대충 어떤 길을 가는지 이렇게 머리로 가늠해 봤을 때 웬만큼 걷기 실력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평지지만. 예. 그 여기는 제가 주로 운동을 많이 가는 곳인데 예. 다 걷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낙동강변을 따라서 지금 좋지.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예. 이거 추천 코스입니다. 예. 자갈치 아니면 출청 코스. 자, 7번째, 8번째 코스 좀 짚어주실까요? 7번째는 부산 진구 성지곡 수원지에서 금정구 상현마을까지 가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22km.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 부산의 주요 관광지인 금정산성과 범어사, 스포원 파크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산 가시는 분들은 좀 아실 곳이에요. 그죠? 22km 정도. 그럼 8번째 코스는요? 8번째 코스는 금정구 상현마을에서 예. 저희들이 수영구 밀락교까지 가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17km,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 그 회동 수원지와 영화의 전당, 그다음에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길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 수영강면 따라서 쭉 걸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17km 정도니까 하루 마음 먹고 가족들끼리 한번 걸어도 아니, 되겠다. 매일 그치? 걸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9번째 코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마지막 코스는 대표적인 갈매길 숲길로서 상현마을에서 최종 종착지가 되는 우리 기장구청까지 총 20km,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아마 그 진행자님 잘 아시겠지만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아홉산 숲과 철마에 위치한 우리 그 부산 치유의 숲, 기장 향교, 기장 시장 등이 먹거리 등도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소고기 한번 먹어야죠. 그래서 숲에 가가지고 상쾌하게 냄새 날리면서. 그렇지. 여기 진짜 멋있지. 한번 가보시면 너무 반하실 겁니다. 예. 그래요. 갈매길 도보 인증도 할 수 있다고요? 예, 갈매길 즐기는 또 하나의 아마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 도보 인증은 아마 구간별 시점하고 중간 지점, 종점 요 3가지 지점에서 스탬프를 활용한 저희들이 인증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보 인증 수첩에 날인하여서 갈매길 스탬프를 구축한 것인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안내데스크 구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보 인증 수첩을. 예. 옛날엔 도보 인증하면 뭐 이렇게 작은 이벤트 뭐 상품 같은 것들도 주고 그랬다는데 요즘도 그거 이벤트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총 최종 21개 구간의 인증이 끝나면은 사단법인 우리 걷고 싶은 부산에서 운영하는 도보 인증 센터에서 그 완보 인증서, 완보 메달, 배지, 기념품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매년 200명에서 300명대였으나 예. 지난해에는 아마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가지고 아, 인기가 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난 구간을 다 걸어서 인증을 받았다니 참 대단하다. 놀랍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사실은 오늘 하필 또 황사 때문에 오늘이나 뭐 내일까지는 조금 갈매길 걷기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 그렇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19로 아마 시민들이 비대면 여행 문화 확산되고 갈매길 이용객이 증가하는 아마 여건이 반영돼서 저희 시도 보행 정책을 시민들이 갈매길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록 시설이라든지 유용한 정보 제공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심 내 보행길도 만들고 그다음에 테마길, 동네 마실길 등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인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풍경들도 스쳐가고 정말 걷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추창시 걷기 좋은 부산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의 혀가 1.5cm 잘렸는데 이거는 명백한 성폭력인데도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 씨의 행동이 노 씨가 성폭력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됐을 거라면서 오히려 상해죄로 최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당한 여성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 최 씨가 작년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네.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말자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말자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지난달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저희도 좀 화가 나던데 낙담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예. 57년 전에 재판이 끝난 후 4개월 후에 신체 건강한 갑종으로 군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가서 운전병 특기로 만기를 채우고 전역을 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노 씨가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판단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죠? 요번에 재심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반세기가 넘었단 동, 뭐 뒤집어 달란 동,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강간미수 사건을 강간미수를 검사가 뺐으니까 고의로 뺐으니까 정당방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주구 침입하고 중상해하고 검사하고 판사는 재판을 해가지고 2년 10개월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폭행 미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재판부에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만 상해죄로 오히려 지금 우리 이 최말자 스님한테 물어서 실형까지 사셨지.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검사가 고의로 재판을 검사 조사를 하면서 네. 검사 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켰어요. 2개월 동안 압박 조사를 하면서 예. 뭐 2년 전년 하면서 온갖 협박 공갈로 치고 그렇게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2개월
예. 2개월로 검사가 조사를 했고 판사는 4개월 12일로 재판을 그 두 가지 특수 예. 주거 침입하고 중상해죄를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연장하면서 합의를 하라 그래갖고 예, 예. 합의를 하는데 나는 죄도 없어도 이 구속이 돼갖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있으면 나는 구속 죄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돈 주고 합의를 10원도 못 준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네. 하니까 예, 예. 아버지가 그 딸을 더 이상 감옥살이를 하기 힘들어가. 예, 예. 그래서 그때 논항구역을 팔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합의금을 줬더라고요. 아이고. 그 검사하고 판사들이 그렇게 압박 조사를 하고 공갈 흑박을 하니까 아버지도 예. 진짜 평생을 딸을 어떻게 감옥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항구역을 팔아갖고 그 합의를 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는 그러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됐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유치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예. 판결까지 이렇게 조사도 받고 공판도 6개월 12일. 6개월 12일 동안. 예. 자, 그러면은 조사 과정도 조사 과정이지만 예. 1964년 56년 전에 그 사건을 예. 사실 조심스럽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길을 알게 달라서 길을 알게 줬어요. 아, 주고 길을 걷고 돌아서- 계시는데. 예. 돌아서는데 네. 뒤에서 내 양 어깨를 잡고 발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뭐 사정없이 넘어졌죠. 넘어지니까 배 위에 올라타고 그냥 엎드려 키스를 하려니까 내가 두 번은 밀어냈어요. 두 번은 밀어냈는데 세 번째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돌에 이제 머리를 받친 거죠. 치면서 넘어지니까 정신도 잃어버리고 또 배 위에 올라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의식을 잃은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체리가 일어나려니까 입안에 무엇이 이상한 게 들어서 그 자리에서 뱉고 일어났죠. 근데 조사 받을 때는 소리를 질러라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면은 그 돌멩이를 갖고 내 머리를 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그때 그러려면 소리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보도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네. 이렇게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안 하니까 뭐 그런 정신도 없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남성이 오히려 그 혀가 깨물렸다 중대상해죄로 뭐 큰 소리를 막 쳤다 그리고 그렇죠. 협박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이 끝난 17일 만에 네. 낮에 우리 집에 고아군에 그 똑같은 놈이 한 10사람이 와가지고 마구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오고 우리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나와갖고 나를 찔러 죽인다고 지 병신 불구 만들었다고 마루를 막 뛰면서 흑박 공갈을 하면서 나온나 죽인다. 내를 병신 만들었으니까 그래 책임을 지라. 그러면 이자료를 줄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자를 저거가 잘못해놔 놓고 예. 남자가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판사들도 원인 제공은 어디에 가버리고 없고 결론만 갖고 내가 나를 중상해를 몰기 위해서 그렇게 강간미수를 빼버리고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집에 와서 네.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 일단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럼 경찰이 와서 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예. 그 뭐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잡아갔는가 봐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잡아가는 줄 알고 일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사 과정이 뭐 2개월 조사받고 4개월 이제 재판을 돌입해가지고 6개월 10일 동안 구치소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그 경찰서에서는 한 2달 동안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도 뭐 책임을 지려면 결혼을 하든지 이자료를 주든지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경찰서에서도.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강간미수하고 특수주거 침입을 송치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강간미수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빼고
조사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켜놓고 2달 동안 남자를 병신불구를 만들었다고 책임을 지라. 결혼을 해라. 이자료를 주라. 합의를 하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합의를 합니까? 그럼 내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는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겠다. 그리고 돈 10원도 못 준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도 물론 그랬겠죠. 네. 딸을 합의를 안 하면은 평생 감옥에 살린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평생 감옥에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논 한 구역을 팔아가지고 합의금을 주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는 네. 절대 10원도 못 준다 했으니까. 줬는데 그것도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도 검사 판사가 져야 돼요. 그 논 한 구역이 그때도는 아버지가 등짐으로 피땀 흘리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줬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슴이 진짜 미어져요. 정말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합니다. 예. 그거 다 사법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사실 18살이면은 진짜 이게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그런 험한 일을 겪고 그 이후 상황이 오히려 채말자 씨를 보호해야 될 사법부에서 이런 더한 가해를 했다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죠. 분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당시 판결문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이제 석방을 시키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오가 보니까 아버지가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2년 10개월로 그 유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그 사안도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예. 그래 뒤에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재심을 했다 아닙니까? 네. 뭐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한 내용밖에 없는데 정말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다 하려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겠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을 대한민국 판례 그 범 교재에 실어서 그 학도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 책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인권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혀절단 사건마다 이 사건마다 그 서두에 이 내 사건을 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명예훼손죄 아닙니까? 네.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것도 사법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런 인권을 짓밟고 국가가 나이 어린 그걸 보호를 못해 줄망정 자기들 형제고 자식이라면 그런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요번에 재심을 하면서도 그 분명한 재판 후에 4개월 만에 군 입대를 갑종 신체 건강한 갑종으로 군대를 가고 베트남 파병을 가서 전투병 특기로 만기를 해서 전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째서 그게 중상해가 되고 이게 유죄가 됩니까? 그런 걸 다 사법이 조작하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잘못한 거 정당방위를 만들려면은 강간미수하고 특수주거 침입을 하면은 정당방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로 잡으면 이게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뭐 반세기가 넘었단 동, 뭐 바꿀 수가 없단 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7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로 억울하고. 근데 이제 그 일단 판결이 기각 결정이 나서 또 다시 이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야죠. 예. 예. 만약에 이제 법정에 선다면 뭐 또 보완할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도 있을 테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처음부터 그 얘기 56년 7년 전에 검판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강간미수를 빼버렸으니까. 예. 그거를 바로 잡아서 지금도 정당 방위가 되고 무죄가 되도록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 평등한 삶을 살다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네. 그리고 그 우리 후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가면 나는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이 80이 다 됐는데 네.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를 벗어야지요. 네.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거를 투쟁할 겁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법적인 네. 명예 회복도 물론이지만 저희 오늘 자갈치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최말자 선생님이 아무 죄 없다는 거 피해자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힘내이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말자 씨였습니다. 예, 뭐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도 심하고 하니까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7,606회 박성환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아름다운 부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해운대 블루라인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으로 진양램프에서 옛 계급요금소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반대 도심 방향 학장램프 이전부터 주례램프 쪽으로 지체 보입니다. 다음으로 충렬대로 따라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정체 보이고 있고요.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밀려서고 있습니다.